어느 날 고등학교 철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초적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의 사회를 설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소 난해한 주제에 머리를 극적였지만 곧 재미있는 상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우선 무지의 베일을 쓴 채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일이란 단순한 상상이었지만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의견 충돌이 있던 학생들도 자신의 편견을 접어두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 역할을 맡은 지민이는 활기차게 말했다. 좋아, 우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을지 생각해봐야 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경청했습니다. 미래의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승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출발선이 공평해야 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야. 또 다른 학생인 현우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갑부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잖아. 일을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르게 돼. 그 격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해. 기본소득을 마련해서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토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롤스의 두 가지 정의 원칙과 조우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각자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지닐 수 있는 만큼 각기 다른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도구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가며 이상적인 사회 구조를 세워나갔습니다. 어느새 수업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출신과 상황이 달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회를 설계한 성취감에 뿌듯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상상한 사회는 존 롤스의 정의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통해 공정함과 정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고도 한동안 그 사회의 가능성을 두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무지의 베일을 벗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학생들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머나먼 나라에 정의의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큰 축제를 열어 그 해 최고의 정의로운 시민을 뽑는 전통이 있었다. 이상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공공선을 위해 헌신한 시민에게 수여되었다. 올해의 정의로운 시민 후보 중에는 젊은 농부 자람이 있었다. 자람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이익의 일부분을 항상 마을 공동체 기금에 기부하곤 했다. 하지만 자람은 자신의 기부가 그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한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두껍게 자라 있었다. 이 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목재를 제공했지만 무분별한 벌목은 숲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자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나무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마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자람의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는 마을의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당장 필요한 목재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외부에서 사와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고 주장하며 자람의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마이클 샌델의 공공선을 위한 정치 철학이 등장할 차례였다. 샌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진정 한정의가 아니다.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장기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람은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숲을 파괴한다면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마을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진정한 공공선입니다. 자람의 말에 감명을 받은 몇몇 마을 원로들은 그의 편에 섰다. 그들은 숲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람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정의로운 시민상은 자람에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모두가 공공선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 경제적 효율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마을에서는 경제적 이득만이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자람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메시지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하려던 마을 프로스퍼타운이 있었다. 프로스퍼타운은 원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주민회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마을에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을 적용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그중 하나는 공공 바비큐장의 설치였다. 이 공공 바비큐장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었고 지역의 공원에 설치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통과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 제안을 좋아했다. 따뜻한 날에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 지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다. 공공 바비큐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더 큰 문제는 마을에 사는 채식주의자들이나 고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비가 지속적인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심지어 집에서조차 고기 굽는 냄새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자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다음 회의에서는 채식주의자와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으로 조용한 공원 구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구역에서는 바비큐는 물론 어떤 형태의 요리도 금지되고 대신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장식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공원 내 구역을 나누는 문제로 인해 마을은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구역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 할지 그리고 그 구역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진 것이다. 결국 회의가 다시 열렸고 각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는 공리주의적 타협책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해졌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타협안은 바비큐장과 조용한 공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용 시간대를 제한해서 서로의 용도에 맞도록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바비큐 구역은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나머지 시간에는 조용한 공원으로 전환되었다. 게다가 주말 동안에는 두 구역 모두 다양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생산자 시장이 열려 식재료와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며 마을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 모든 조치는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 절대다수의 행복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프로스퍼타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분명 새로운 문제들을 맞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벤담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창기적인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 누구도 모든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 덕분에 프로스퍼타운은 계속해서 번영하는 마을로 남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는 철학적 사색과 일상의 유머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던 소년 타일러는 호기심이 많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오후 강가에 앉아 돌을 던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타일러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와 타일러, 너는 왜 매일 강가에 와서 돌을 던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타일러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우리 마을에 비가 오는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보았는데 제가 돌을 던지면 비가 오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일이 비를 부르는 것 아닐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데이비드 흉 할아버지께서 들으셨다면 무척 재미있어 하셨겠구나? 흉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 이유가 반복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그 반복이 반드시 인과적연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다. 타일러는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가 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돌을 던져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면 우연인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저 우연일 수도 있는 거야. 많은 경우에 우린 인과관계를 착각하곤 한단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름이 모여 비가 오게 되는 과정이 따로 있지. 내가 던진 돌은 아마도 비와 무관할 거야. 인과관계라는 건 복잡한 거란다. 중요한 건 우리의 경험과 관찰을 넘어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지. 타일러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돌 던지기를 계속할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그러면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실험이 잘못된 거라 해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타일러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바로 그거란다. 타일러,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야. 비록 가끔 우리의 믿음이 틀릴지라도 배우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단다. 시간이 흘러 타일러는 어른이 되어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며 흉리, 회의론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며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타일러는 자신의 실험과 연구가 인과관계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밝혀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타일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타일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돌을 던지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결국 저는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죠. 모든 것은 물어봄으로써 시작됩니다. 타일러는 돌을 또 한 번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물속으로 사라지는 파문을 보며 인생의 새로운 물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